war Tottenham immer wieder mal gefährlich, aber ich glaube, dass wir gerade die Flügelspieler ordentlich kontrolliert haben. Ja, und dann Tottenham dann schon das Tempo dann nochmal angezogen und haben gezeigt, was für eine brutale Wucht sie entwickeln können in ihrem Offensivspiel. Da haben wir es mit Glück, Geschick, mit Kauer hinten gut überstanden. Dann war es wieder ein bisschen offener. Ich hätte mir schon die ein oder andere Ballbesitzphase mehr gewünscht. Bei der einen Parade, weiß ich gar nicht, ob Son den geschossen hat oder nicht, wo er in lange Ecke schießt, das war natürlich auch ein bisschen glücklich in der Entstehung. Die Flanke geht einem von uns in den Rücken. Ansonsten haben wir das schon auch verhindert, dass Son permanent dann mit seinem Top-Inside-Dribbling dann in die Mitte kommt. Ja, bei der einen oder anderen Standardsituation war er da grundsätzlich. But yeah, at the end, I think we can be happy with the result. We have now the first leg is played. The second leg is in Frankfurt with our fantastic supporters. We are really looking forward for this game. But now, first of all, we need to focus on the Bundesliga. Ja, wir wissen natürlich auch die Art und Weise, wie Tottenham spielt. Sie sind selber im hohen Pressing extrem gut, kreieren sich über hohe Ballgewinne immer wieder Torchancen. Aber natürlich sind sie auch eine Mannschaft, die selber, ich will jetzt gar nicht sagen anfällig ist, für unter Druck rauszuspielen, aber das ist ja schon ihr Anspruch, der Anspruch des Trainers auch, von hinten raus Fußball zu spielen, was ich ja grundsätzlich auch sehr gut finde. Und das gibt dir natürlich dann die Möglichkeit, als pressende Mannschaft den 토프 밀러 감독은 2년 전 손흥민이 챔스에서 프랑크푸르트를 상대로 원맨쇼를 펼쳤을 당시에는 윈헨의 수석 코치로 일하고 있었지만 이번 유로파리그 8강 매치업과 동시에 당연히 해당 경기를 분석했을 것입니다. 양팀의 상당수 선수가 그대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타팀과의 경기 분석보다 맞대결의 분석이 당연히 더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토프 밀러는 마치 손흥민학 박사처럼 그가 볼을 받는 공간이 아니라 움직일 미래 공간 대부분의 선수들을 배치했고 위험 지역을 광범위하게 설정하여 파울로 끊어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감독 입장에서 축복은 2년 전엔 케인이 있었기에 다수의 수비수가 손흥민을 제어하긴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늘은 한 명의 대인 마크를 붙이고 또 다른 한 명은 패스기를 동시에 방어하며 보호막을 더욱 두텁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기에서 손흥민이 득점하기 위해서는 그에게 집중된 수비로 인해 파생되는 빈 공간을 적극적으로 노리는 제3의 선수와 2대1 연계가 필요했지만 지나치게 측면에 고립된 상황에서 실마리를 풀어줄 존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상대 감독의 대토트넘 대응은 교과서에 가까웠고 43%의 점유를 가져가며 완전하게 버스를 세운 축구가 아니라 이기기 위한 경기를 펼쳤습니다. 토트넘 공격이 부진한 날주로 손흥민을 막아낸 상대 전술에 주목하는 이유는 솔직하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선수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토트넘 공격 루트에 더 큰 지분이 있습니다. 부진한 팀 성적 속에서도 그는 올 시즌 공격 포인트 1위를 달리고 있고 팀이 상대를 압도했던 경기마다 파이널 서드에서 손흥민의 패스 혹은 스피드가 주요했으며 빛나지 않은 날에 어김없이 팀은 화력을 잃었습니다. 케인이 떠나기 전에는 제 채널에서 이 정도로 토트넘의 부진과 손흥민의 활약을 연결시키진 않았지만 지금의 팀 사정에서 토트넘이 더 나은 공격력을 가지기 위한 키는 손흥민임에 분명합니다. 역습에서 솔랑키 같은 전방 자원의 스피드를 기대할 수는 없고 점유 상황에서 메디슨의 원맨쇼도 나타나지 않으며 우측 윙어들은 결정력에 약점이 있습니다. 발만 갖다 대면 넣을 수 있는 어시스트가 좌측 윙어를 통해 존슨에게 배달되는 경우의 득점 빈도가 높았고 역습에서 손흥민이 가장 앞줄에서 달리거나 볼을 운반한 경우 혹은 파이널 서드에서 손흥민이 상대 마크 2명을 달고 측면으로 이동했을 때 중앙에 나타난 선수의 득점 빈도가 높은 토트넘입니다. 그 외의 선수가 어느 날 미쳐서 원맨쇼가 나타날 확률보다 손흥민이 공격의 역할하고 항상 보였던 레벨 정도의 활약을 기대하는 것이 높은 가능성임에 분명하고 아쉽지만 데스크 시절처럼 다수의 선수들이 있기에 손흥민이 다소 부진해도 팀은 압도적인 공격을 펼치는 날은 희소해졌습니다.
과거엔 팀은 이겼지만 손흥민만 다소 부진했다는 기사도 제법 있었지만 올 시즌은 거의 100% 확률로 손흥민이 막히는 날은 팀이 패배하거나 비기는 날입니다. 또한 챔스 일정 속에 에너지 레벨이 줄어든 손흥민의 90분 활약은 미미했지만 에릭센이나 알리에스급 어시스트가 나타나고 한 골과 함께 하루의 희비를 완벽히 바꾼 날 같은 케이스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어느 시즌보다 손흥민의 컨디션이나 활약과 팀 승리가 연결되어 있고 상대 감독은 너나 할 것 없이 손흥민을 막는 법에 대한 강의를 경기 후 기자들 앞에서 펼치고 있습니다. 상대가 손흥민을 경기한다는 것, 어떤 경기를 할지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이 토트넘 입장에선 분명 행운이지만 많은 경기에서 그 이점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손키가 있던 시절에 올 시즌만큼이나 강한 더블 마킹과 개인을 위한 대응책은 나타나지 않았었고 챔스 준결승 시절에 케인이 부상으로 빠졌을 때도 맨시티를 포함한 상대들은 기존의 흐름을 유지했으며 손흥민은 날아다녔습니다. 손흥민에 대한 경계가 극대화됐던 첫 경기가 준결승 아약스전이었고 그로 인해 파생된 공간에서 모으라는 기적의 해트트릭을 달성했습니다. 올 시즌은 상대팀 대부분이 토트넘 동세에 같은 작전을 들고 나타나고 당시의 아약스와 흡사한 모습을 보이지만 2025년형 모우라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PL에서 가장 좋은 선수인가라고 묻는다면 시점에 따라 아니다 혹은 모르겠다라고 대답하겠지만 토트넘에서 가장 좋은 선수인가라고 묻는다면 제 대답은 무조건 예스입니다. 그가 토트넘에 입단한 이후로 가장 압도적인 1위가 분명하고 과거 무사 덴벨레가 확실한 팀의 에이스였던 시절에도 이 정도로 한 명에게 많은 역할이 부여되진 않았습니다. 10번의 역습 중 10번 모두 가장 선두에서 달려나가는 선수이자 후반 88분의 동료 절반이 하프라인도 못 넘었을 때 박스에 도착한 선수 이 하나로 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성적이 나오지 않았을 때 그를 향한 책임론이 나타나는 것은 씁쓸한 전개이고 그마저 없었다면 올 시즌 토트넘의 성적은 상상을 초월하는 단계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이 즈음에 나타나는 것이 토트넘에 남은 손흥민의 선택을 아쉬워하고 미래를 응원하는 팬으로서 당연한 목소리뿐 아니라 놀랍게도 개인의 선택 자체를 비난하며 손흥민의 인생을 마치 자신의 것으로 여기는 주인의식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호구나 바보 같은 단어를 포함해 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들을 심심찮게 뱉고 있지만 그렇게 판단력이 좋은 자신들은 인생에서 어떤 선택을 해왔고 어떤 행복을 누리고 살고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개인의 선택과 행복의 관계에 대한 재밌는 클립이 나왔고 이는 손흥민 케이스를 담고 있습니다. Metti Messi per 25 anni a Roma. Adesso Fermati stai... quanti palloni d'oro Oh, vince. non toccare Leo, lo sai. 25 anni a Roma, dimmi quanti palloni d'oro vinceva. Dimmelo. Vinceva 10 palloni d'oro? No, 10 no, ma 5 6 sì. Quanti ne vinceva? Zero. A me non mi serve il pallone d'oro, io ho vinto con la Roma tutto. 25 anni, quella è la vittoria più grossa. 해당 내용에 전 세계 메시 팬들이 분개했고 로마의 모든 것을 바친 것은 개인의 선택이었으며 메시라면 로마에서도 발롱도르였다는 등 화끈한 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인터뷰의 요점은 가장 마지막 문구로 보여집니다. 결국 자신의 기준에선 모든 것을 이뤄냈고 팀으로 최고의 영광인 우승과 개인의 영예인 발롱도르가 없었어도 행복했고 후회는 없다입니다. 그가 굳이 발롱도르 이야기에 큰 소리를 낸 이유는 은퇴 후에 제기된 왜 로마에만 있었냐는 조롱과 트로피에 대한 일부 사람들의 지나친 비판 때문이었고 중요한 것은 본인의 선택과 행복 추구의 자유입니다. 손흥민은 여전히 현역 생활이 남아있어 완전한 비교 대상은 아니지만 현재까지의 경력만 종합하면 토티에게 가해지는 목소리와 손흥민을 향한 그것은 결이 닮아 있습니다. 그동안 토트넘과 재계약을 체결했던 것은 본인의 꿈과 행복을 위한 선택이었고 2025년 현재는 재계약에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 또한 다음 장의 목표를 위한 완전한 본인의 의지입니다. 지난 재계약을 포기하고 FA가 되어 우승이 가능한 팀을 노린다는 선택 지점이 누군가의 기준에선 최고였을지도 모르지만 인생의 선택은 타인에게 강요가 아니라 자기 인생에서 하면 됩니다. 애초에 프리미어리그에 진출하고 지금의 자리를 거머쥔 주체가 자기 자신이고 노력의 땀을 흘린 대상도 본인이기에 당연한 논리입니다. 조언과 응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타인의 인생에 지나치게 관여하는 것은 주객 전도입니다. 타인의 의견은 100이면 100 다르기 때문이고 그들 모두의 의견을 반영하면 배는 산으로 갈 것이며 결국 선택에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남일에 왈가왈부하는 것이 인생에 낙인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은 사실 그 선택에서 일어난 문제에 아무 책임도 지지 못합니다.
손흥민이 토트넘에 있었기에 우승이 없다는 현실이 발생했다면 토트넘을 떠났으면 득점왕과 PL 클럽 캡틴 완장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가정이 탄생합니다. 항상 말하지만 코망의 트로피는 축구사를 통틀어도 최상위권에 존재하지만 누구도 그를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라고 말하지 않으며 트로피가 없는 케인과 코망을 두고 누가 더 낫다고 비교하는 사람은 지구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오히려 코망의 트로피는 모두 있고 그의 개인 능력만을 비판하는 소리의 데시벨이 더 큰 것이 축구판입니다. 단지 누군가의 부족함만을 찾아주시하고 증폭하는 사람들의 재밌거리에서 트로피가 포착되었을 뿐이고 트로피를 가졌다면 또 다른 허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을 것이며 세상에 완벽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알 수 없는 미래를 두고 모든 사람은 각자의 사투를 펼치고 있고 선택들이 그 사람 인생의 많은 것을 좌지우지하기도 합니다. 그런 삶의 거대한 여정에서 손흥민은 누구보다 후회라는 감정을 멀리하는 사람입니다. 아니요, 뭐 다시 뛰어본다고 해도 과연 그 결과가 달라질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런 뭐 분명히 그 상황 속에서 후회할 만한 경기도 해보고 또 져보기도 하고 이겨보기도 함으로써 진짜 많이 배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갈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런 상황 속에서 더 많이 배운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에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더 잘 준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We should not never let the happiness go because the happiness is the most important. 물론 손흥민의 우승을 향한 도전은 현재 진행형이고 유로파리그 또한 여전히 닿을 듯 말 듯 가까이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가 트로피 없이 현역을 마무리하고 미래에 같은 질문이 던져지면 토트넘 시절로 돌아가서 득점왕 획득과 동시에 이적했을 것이라는 대답을 할 사람으로 보이시나요? 그는 토트넘에 있었기에 생긴 단점보다 자신의 선택이 있었기에 발생한 기쁨들을 주시할 사람이고 정확히 삶의 질을 결정하는 인간의 성격적 특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순간의 선택을 실패로 여기고 만약이랬으면 더 나았을 것이란 불가능만 머리에 가득 채워 매일을 후회하고 우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손흥민은 정반대의 성향입니다. 만약에 대한 상상은 달콤하고 모든 최고의 상황을 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인간에게 후회란 감정은 위험합니다. 과거로는 누구도 돌아갈 수 없기에 내가 한 선택이 최고였다고 믿는 것이 결국 가장 건강한 생각이고 어제가 아니라 내일의 선택을 위한 배움으로 여기고 나아가야 합니다. 같은 의미에서 올 시즌 이후의 거치 또한 그는 고민하고 있을 것이고 무슨 선택이든 그가 결정하는 순간 그의 기준에서 정답이 됩니다. 로마에서 태어난 토티와 달리 손흥민의 선택은 열려있고 그 뿌리에는 행복 추구가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은 오직 자기 자신뿐입니다.